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잘나가는 방송 YCN 유림방송에서 여러분과 떼장사 주역을 힘차게 열어갈 나비효과 연구소 소장 네이미스트 용현 김묵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떼장사라는 건 뭐라고요? 목욕탕 떼 아닙니다. 잔디 떼 아니에요. 때에 따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예, 잘하고 계세요. 때에 따라, 장소 따라. 먼저 하시네요. 예, 좋아요. 사람 따라. 예, 좋습니다. 벌써 다 익숙해지셨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 떼장사가 난리가 났지요. 예, 좋습니다. 모든 것은 때에 따라, 장소 따라,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나는 집에서 엄마지만 밖에 나가면 회사원, 또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해야 할 롤 포지션, 곧 어떤 역할,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자, 네이미스트 뭐라고요? 모든 것의 이름, 이름 전문가. 예, 정말 똑똑들 하십니다. 예, 똑똑. 똑똑을 가장 똑똑하다는 것과 관련된, 자, 가장 똑똑한 건 뭐예요? 화장실 문이지요. 예, 썰렁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말랑말랑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재밌다는 말랑말랑 퀴즈 시간이에요. 이제는 벌써 다 눈치채시지요. 왼쪽, 오른쪽 사진에 아주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이 있어요. 무슨 꽃?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똑같은 꽃인데, 자, 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꽃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다는 말에 이미 문제 제기를 하시죠.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똑같냐? 예, 똑똑하십니다. 당연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달라졌겠지요. 왼쪽 오른쪽 달라졌잖아요. 왼쪽은 언제일까요? 퀴즈입니다. 언제? 곧 낮이에요, 밤이에요? 오른쪽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기억력이 탁월하신 분들은, 저 기억력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기억력이 탁월하신 분들은 자귀나무를 떠올리죠. 그 자귀나무가 낮에, 아주 예쁜 꽃이 피었던 자귀나무가 낮에는 활짝 이파리가 펼쳐져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어때요? 탁 다물어서 합했지요. 그래서 합환수라고 한다고 했지요. 기억납니다. 이 튤립, 낮에는 어때요? 벌나비가 오와서 수분을 하게끔 활짝 펼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때요? 이파리가 꼭꼭 다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지 변화라는 것,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튤립이라는 꽃마저도 이 큰 이파리, 꽃잎 벌렸다 오므렸다 하지요. 자, 우리 어머님 애 학교 갈 때 날마다 똑같은 표정, 똑같은 태도, 똑같은 말투로 잘 갔다 와 이러십니까? 아버님 그러시던가요? 예, 달라지잖아요.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 바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요. 예,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를 한번 다시 찾아보자고요. 그 근거를. 왼쪽의 사진은 초가예요. 초가. 이렇게 이형을 이어놓은 초가인데 이 초가 경사가 완만하지요. 그나마 평평하지는 않지만 아주 급경사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유럽, 특히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스위스에 가보면 지붕들이 어때요? 아주 A자 형태, 아주 좁은 각의 A자 형태로 급격한 경사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는 아니고요. 퀴즈 맞춘다고 뭘 드리는 건 아니니까. 눈 드릴까요? 눈. 예. 자, 이 스위스 지역의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직접 가보시면 다시 관찰 한번 해보세요. 스위스 지역의 지붕에 경사, 네, 전문 용어로는 물매라고 하죠. 물매. 문매 말고 문매는 이 때리는 거고 물매, 경사도. 자, 몰라도 관계없어요. 무슨 어려운 용어 쓴다 하지 마시고 몰라도 관계없어요. 경사도. 스위스 지역의 지붕들은 급경사예요. 지붕이. 왜 그럴까요? 벌써 제가 항상 퀴즈를 낼 때는 미리 힌트를 드리잖아요. 눈치채셨지요? 역시 우리 할아버지 훌륭하십니다. 아니, 할머니도 훌륭하셔요. 예.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에는 눈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하거나 완만하게 되면 그 눈의 무게에 눌려서 집이 무너져요.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자마자 내리면서 떨어지게끔 경사가 급해요. 자, 이제 그것이 중심은 아니니까 자, 다시 우리의 중요 내용으로 와서 지붕의 경사도 공부를 해봤고 알아봤고 그다음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릴게요. 이 설명을 잘 들으면 이 사진을 찍은 시간, 물론 계절은 알겠지요. 대충 알겠지요. 이 사진을 찍은 시간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사냐고요? 탐정이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 대장사 주역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사 주역은 대단하지요. 자, 어느 시간대에 찍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가면서 따라옵니다. 하지라는 말이 보이고 동지라는 말이 보여요. 남중이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해가 한 중간에 떠올랐을 때, 자, 전문적인 용어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세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중천에 뜬 상태, 그게 바로 남중입니다. 남중.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 지역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중 시간이 대략 12시 반 정도가 되겠지요. 자,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여간 해가 하늘 한가운데 떴을 때 그것을 남중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러면 자, 그때가 제일 더운 시간인가요? 그때가? 아니, 가스레인지 켜자마자 바로 제일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통 남중이 되고 나서 두세 시간 지나면 그때가 하루 중에 제일 더워요. 오후 한 2-3시경. 자, 하지의 남중, 동지의 남중. 이런 변화, 이런 관찰해 보셨나요? 하지 때 해가 어디쯤 떴고 동지 때 해가 어디쯤 떴고. 아, 하지가 뭐고 동지가 뭐냐고요? 하지는 대략이에요. 6월 20일 전후이고, 그러면 동지는요 약 12월 20일 전후예요.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뭐가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동지는요? 동지는 딩동댕.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이렇게 해서 하지와 동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낮의 길이가 길고 왜 밤의 길이가 길어요? 묻는 말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글자로 답을 하면 대충 맞다고 했어요. 자, 왜 낮의 길이가 길고 왜 밤의 길이가 길어요? 하지 때는 낮이, 동지 때는 밤이. 변화. 자, 다시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변화. 세 글자로는 뭐라고요? 체인지. 예.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와 동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 때는 낮의 시간이 14시간이 넘어요. 그 다음에 동지 때는 밤의 시간이 14시간이 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부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 하지라는 것은 가장 더운 때는 아니라고요. 동지가 가장 추운 때는 아니에요. 그때가 좀 지나야 되죠. 낮 12시가 가장 더운 때가 아니듯이 오후 2-3시가 가장 덥듯이 하지가 지나고 나야 또 가장 더운 때가 오고
동지가 지나고 나야 가장 추운 때가 오지요. 예. 그래서 실은 우리 주역에서는 하지면 하나의 음이 벌써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지에는 반대로 하나의 양이 생긴다고 해요. 음과 양이 뭐냐고요? 그건 나중에 해야지요. 나중에. 우리가 쌀을 갖다가 씻기 전에 바로 밥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 차근차근 같이 가보시게요. 하지, 동지. 그런데 하지 밑에 보면 75도 57분, 29도 3분. 자,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걸 내는 공식 그거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때는 커요. 동지 때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자, 상대적으로 하지 때는 크고 동지 때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지 때는 해가 하지 때는 해가 하늘 한가운데까지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언제? 하지 때.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내리쬐면서 그늘을 만들어요. 그늘을 만드는데 이 그늘의 길이가 상당히 처마로부터 짧아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햇빛이 이 처마를 지나서 그 안쪽으로 마루, 방 이런 데로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햇빛을 직접 볼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렵다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름철 해가 높게 뜨기 때문에 어때요? 그늘이 가려서 마루, 안방 이런 데에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시원하지요. 그래도 동지 때는 해가 낮게 뜹니다. 해가 낮게 떠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어때요? 햇빛이 마루를 지나 안방 깊숙한 곳까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때요? 여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가 안방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방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난방 효과가. 자,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높게 떠서 처마로 그늘이 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루, 안방까지 해가 안 들어와요. 동지에는 해가 낮게 떠서 처마 밑을 통해 마루, 안방까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따뜻할 수 있겠지요. 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역시 뭐예요? 하지와 동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하지와 동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한옥의 지혜를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 이런 주택들에는 이 한옥과 같은 이 지붕이 처마가 있는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따가운 햇빛 그대로 받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냉방을 더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조금 더
이 자연의 지혜와는 조금 떨어진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한옥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햇빛을 필요한 때는 이용하고 그다음에 필요가 덜할 때는 차단을 한다는 그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이죠. 지혜. 자, 아까 퀴즈 냈던 거, 대략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은 어느 때겠어요? 그늘이 졌지요. 태양이 높게 뜬 시간이겠지요. 예, 대체적으로 낮 시간이겠죠. 낮 시간. 예, 맞습니다. 제가 낮에 가서 찍었어요. 예, 여기는 이 유명한 그 판소리 명창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생가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한옥을 통해서도 우리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옥 좋아해요? 아버님은 싫어해요?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나 한옥 좋아하는데 너 싫어해? 너 나빠. 이게 아니라고요. 개인의 취향입니다. 나 한옥 좋아할 수 있고 당신 싫어할 수 있고, 당신 한옥 좋아할 수 있고 나 싫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는 이치요, 지혜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살이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어서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이런 한옥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러한 지혜를 발동시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냐? 관찰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시간의 강의는 관찰, 이 관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관찰의 유래와 의미. 관찰이면 관찰이지 무슨 뜻이 있느냐? 예, 있지요. 세상에 뜻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찮은 풀 하나에도 다 뜻이 있겠죠. 심지어 풀 하나도 하찮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엄밀하게는. 자, 관찰이 뭐고 어떻게 시작했나? 재밌지 않아요? 관찰. 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관찰의 유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오브제라고 하죠. 오브제. 어떤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멀리 본다는 망원경도 필요할 수가 있고, 아주 자세하게 확대해서 본다는 현미경도 필요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저 육안으로, 눈으로 바라봤지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도구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의 의미가 뭐라고요? 유래가 뭐라고요? 예, 안 가르쳐 줬다고요? 예,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보시죠. 자, 관찰이란 뭐냐? 자, 이제 습관이 생겨서 이게 어느 계절이고 어느 때고 자꾸 생각이 드셔요. 예, 그러면 강의 정말 훌륭하게 잘 소화하신 겁니다. 예, 모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 말 나왔으니까 어느 계절이겠어요? 예, 어느 계절이에요? 예, 우리 아버님, 예, 어느 계절? 가을.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안다고요? 예, 맞아요, 맞아. 단풍이 들어있네요. 가을이네요. 자,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 있는 어떤 그런 온대 지역일 가능성이 높지요. 자, 그러면 어떤 관찰의 뜻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관찰이 뭐냐? 한자로 굳이 쓰자면 볼 관자에 살필 찰자예요. 볼 관에 살필 찰. 그러면 무엇을 보며 뭐를 살피냐? 이 한자의 구조를 보면 세추라고 하죠. 세추. 새가 있는데 큰 눈이 있고 그 위에 눈썹이 또렷해요. 새가
큰 눈이 있고 눈썹이 또렷해요. 황새관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황새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볼견자가 있지요. 자, 황새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큰 눈썹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그런데 이 관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점치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늘 궁금하지요. 떼장사 주역이라고 할 때 그 주역이 점치는 책인지 어쩐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할 텐데 거기 이 관자에 점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점친다는 뜻이. 그다음에 찰자. 찰자는 위에 간머리라고 해서 집이지요. 집면자예요. 집면. 집에서 제사 제자예요. 집에서 제사를 모신다는 뜻인데 이 제사 제자가 제단 위에 고기를 놓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겠지요. 제사를 모심에 있어서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필 찰자는 다시요. 집에서 제사를 모신다는 뜻이 들어 있다. 그래서 살피고 안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집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어때야 되겠어요? 빠진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타 이 오물 같은 게 들어있지는 않은지, 또 과일이나 음식이 보기에 아주 풍성하고 그다음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 보이고 좀 나빠 보이는 것이 어떤 흠이 있거나 어떤 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일일이 살펴보자는 것이 바로 살필 찰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올리다라는 의미. 그래서 살펴보라는 뜻이지요. 자, 관을 보면 황새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어느 쪽을 보게 돼 있어요? 위쪽을 보게 돼 있죠. 기본 구조는. 그다음에 제사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예. 우리 할아버님 제사를 많이 모셔봐서 잘 아시지요? 제사 음식이 부족한지 제대로 잘 차려졌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고개를 대체로 숙입니다. 자, 그래서 관찰의 의미는 어찌됐건 보고 살피는 것이에요. 보고 살피는 것이 관찰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저를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계시지요. 관찰, 보고 살피지요. 자, 화면 보고 살피지요. 이게 관찰이에요. 관찰은 보통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눈을 통해서 하게 돼요. 시각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지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관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건데, 관찰이라는 건 뭐라고요? 무언가를 통해서 보고 살피는 것, 이것이 관찰입니다. 이것이 관찰. 자, 우리 하지, 동지를 통해서 역시 뭔가 달라진다는 것. 햇빛을 이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한옥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자, 그다음에 튤립을 통해서도 변화된다는 걸 알았고, 자, 그다음에 망원경과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관찰하는 도구를 자꾸 더 활용하고 있다는 것 알았고, 그다음에 볼관자, 살필찰자를 통해서 역시 어때요? 무언가를 보고 확인하고 안다는 의미가 관찰 속에는 들어있는데, 관은 은연중에 어느 쪽을 보게 되는 쪽이다. 황새가 위쪽을 본다. 그다음에 찰은 뭐라고요? 제사 음식 살피는 거니까 아래쪽을 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관찰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